해병대로 들어간 한 여군이 부대에서 부조리한 대우와 폭행을 당하다가 실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친오빠들인 해병대 장군들이 부대로 찾아와 잘못된 군부대를 박살내고 참교육하여 새로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 최북단, 북한의 장산고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곳. 대한민국 영토의 서쪽 끝을 지키는 섬 백령도. 이곳의 시간은 파도 소리와 포성, 그리고 칼날 같은 바닷바람 소리로 흐른다. 섬 전체가 거대한 불침번처럼 밤낮 없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긴장감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심장부에 서북도서 절대 사수의 임무를 띈 해병대 제육여단 흑룡부대가 있었다. 어느 여름날 이 거친 섬에 새로운 불꽃 하나가 당도했다. 신고합니다. 소위 차하늘 금일부로 해병대 제육여단 예하 전투주정대대 정보통신중대 제1소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중대장 이승준 대위의 사무실 안, 이제 막 소위 계급장을 단 차하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갓 다림질에 각이 살아있는 위장복은 아직 몸에 익지 않아 어색했지만 그보다 더 어색한 것은 그녀의 존재 그 자체였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전방 백령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여군 전투부대 소대장이었다. 이승준 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경례를 받으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다부지게 보이려 애썼지만 가녀린 체구와 새하얀 피부, 두려움 없이 반짝이는 커다란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기보다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다는 인상이었다. 그래, 차 소위. 환영한다. 알다시피 여긴 백령도다. 낭만 같은 건 없어. 훈련 아니면 작업 아니면 경계 근무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거다. 네, 문제 없습니다.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완수하여 중대장님과 부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패기 넘치는 대답에 이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지긋지긋한 섬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하루빨리 포항이나 김포의 편한 부대로 옮겨가는 것뿐이었다. 차하늘 소위의 등장은 그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변수였다. 부디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1소대 선임하사는 황종근 중사다. 해병대 뼈가 굵다 못해 화석이 된 양반이니까 괜히 장교라고 개기지 말고 깍듯하게 모셔라. 실질적인 소대장은 그 양반이니까 모르는 건 알아서 잘 배우고. 명심하겠습니다. 힘차게 경례를 붙이고 중대장실을 나서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대위는 짧게 혀를 찼다. 저 패기가 과연 며칠이나 갈까? 하늘은 자신의 소대가 될 1소대 막사로 향했다. 낡은 컨테이너 막사 입구에 녹슨 글씨로 1소대라고 쓰인 팻말 앞에서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이곳 가장 험하고 고립된 백령도를 자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해병 소위 차하늘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녀의 성차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이었다. 할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영웅이었고 아버지는 연평해전 당시 연평부대장으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를 움직이는 3명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첫째 오빠 차강석 중장.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둘째 오빠 차인철 소장. 해병대의 심장 제1사단장이었다. 셋째 오빠 차도윤 준장. 신속 대응부대를 지휘하는 제1여단장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여동생의 임관식 날 해병대의 모든 별들이 총출동했던 그날을 하늘은 잊을 수 없었다.
오빠들은 우리 막내가 드디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를 증명하는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하느라 해병대는 힘들고 거친 곳이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힘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빠들한테 꼭 전화해야 한다라며 걱정을 쏟아냈다. 하지만 하늘은 오빠들이 만들어준 거대한 방패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거친 파도는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임관과 동시에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오빠들의 존재를 삭제했다.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 그녀의 진짜 배경을 아는 이는 해병 대사령부 인사참모부의 극소수뿐이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가자 차 안을. 스스로에게 해병대의 구호를 되뇌며 그녀가 막사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빨간 명찰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상륙 돌격장 갑차 KAAV에서 흘러나온 기름 냄새와 해병들의 땀 냄새, 그리고 짙은 바다의 소금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 상의를 탈의한 채 역삼각형의 거대한 등 근육을 자랑하며 삐딱한 시선으로 하늘을 훑어보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구릿빛 피부와 터질 듯한 팔 근육, 그리고 얼굴에 깊게 팬 흉터는 그가 살아온 세월을 짐작게 했다. 그가 바로 일소대의 왕 황종근 중사였다. 신임 소대장님이십니까? 일소대 선임하사 황종근 중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갈이 굴러가는 듯 낮고 퉁명스러웠다.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하늘의 손을 못 본 척 지나친 그는 해병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이 아세이들아. 하던 정비마저 안 끝내? 해병들이 흠칫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막사 안에는 하늘과 황중사, 단둘만 남은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황 중사는 하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존중이나 예의 대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대장님, 듣자 하니 장교 후보생 과정을 수석으로 통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비꼬는 투가 명백했다. 여기는 팬대나 굴리던 생도님들이 와서 캠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실전입니다. 실전. 하루에도 몇 번씩 북쪽에서 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전쟁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황 중사님. 그래서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하늘은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황 중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꿉놀이할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소대 해병들 괜히 소대장님 기분 맞추느라 고생시키지 마시고 어렵고 빡센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소대장님은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이나 잘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명찰의 무게가 뭔지 아시긴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상급자인 소대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실권을 자신이 쥐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 병사들은 흘끔흘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과연 앳돼 보이는 신임 여자 소위가 백령도의 터줏대감인 황종근 중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늘은 황 중사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의 해병대 생활은 가시밭길이 될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 중사님. 선임하사의 임무는 소대장을 보좌하여 소대를 관리하고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대장을 대신하여 소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곳에 소꿉놀이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에 단 빨간 명찰의 무게를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사님께서도 선임하사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저는 중사님의 풍부한 경험을 존중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막사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황 중사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핏덩이 같은 계집애가 자신에게 예의와 빨간 명찰을 운운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무어라 욕설을 퍼부으려다 하늘의 뒤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신임 소위님 오셨습니까? 어리숙한 표정의 김진우 중이었다. 그는 이소대장이자 하늘의 장교 후보생 1년 선배였다. 하지만 그는 생도 시절부터 능력보다는 선배에게 아부하고 후배를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김중희는 황 중사와 하늘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애써 무시하며 사람 좋은 척 웃었다. 이야, 차하늘 소위. 여기서 다 보내. 내가 선배로서 잘 챙겨줄게. 우리 황 중사님 겉은 이래도 속은 따뜻한 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는 하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명백한 비아냥이자 황 중사의 편을 들어주는 행동이었다. 하늘은 김중희의 손을 조용히 어깨에서 내리며 말했다. 김중희님, 이제는 선배님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우리 후배님 아주 꼬장꼬장하시네. 알았어. 소대장님. 그럼 소대 파악 잘하시고 이따 저녁에 PX에서 냉동이나 돌리면서 회포 풉시다. 환영회는 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김중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만만치 않았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선임하사와 음흉한 속내를 감춘 채 비아냥거리는 동료. 그녀는 이곳이 차가운 백령도의 바닷바람보다 더 혹독한 곳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오빠들의 자랑스러운 동생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날 밤 하늘은 작은 수첩에 첫 번째 기록을 남겼다. 백령도 첫날. 황종근 중사, 김진우 중위.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차하늘이다. 파도가 부서지는 이 섬에서 나는 가장 단단한 바위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쪽을 향한 서치라이트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차하늘 소위가 백령도에 부임한 지 한 달. 그녀의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사투였다. 황종근 중사의 핍박은 해병대 정신이라는 교묘한 포장 아래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하늘이 내리는 지시마다 해병은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라며 무시했고 해병들 앞에서는 일부러 그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체력 단련을 강요했다. 소대장님, 해병대 장교가 되셨으면 이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자, 완전 군장 구보 30km. 뒤처지면 소대 전체가 연대 책임입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더운 한낮에 가장 험한 해안 절벽 코스로 구보를 지시했다. 하늘은 이를 악물고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자신은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소대원들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터였다. 그녀는 피맛이 나는 침을 삼키며 완주했고 그 모습에 해병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지만 황 중사의 눈에는 살기가 더욱 짙어졌다. 김진우 중위의 태도는 더욱 비열했다. 그는 겉으로는 하늘을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했다. 차 소위, 너무 오버하지 마. 황 중사 저 양반 원래 좀 마초 기질이 강하잖아. 그냥 적당히 숙여주고 그래. 그래야 내 몸이 편해. 여긴 그런 곳이야. 편하자고 해병대에 온 것 아닙니다.
아이고 융통성하고는. 그러다 너만 부러져.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고. 그는 다른 간부들 앞에서 하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차하늘 소위 사실은 사령관 백으로 여기 왔다더라. 성격이 저 모양이라 아무도 안 좋아한다 같은 유치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하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 준비를 했고 해병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관계와 고충까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황 중사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피하던 해병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인 최강민 해병은 하늘을 진심으로 따랐다. 소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황 중사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괜찮아. 해병은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냐. 하늘은 강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들이 황 중사와 김중희를 더욱 자극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편 경기도 화성의 해병대사령부. 차강석 사령관은 서북도서 방위 계획을 보고받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서쪽 백령도가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올여름 서해 기상이 유난히 변덕스럽군. 백령도는 안개도 짙을 텐데. 네, 사령관님. 유교단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차 사령관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막내 잘하고 있으려나. 그의 머릿속에는 20살 넘게 차이 나는 막내 동생,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임관식 때 오빠들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해병이 되겠습니다. 라며 경례를 붙이던 당찬 모습.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쓰였다. 험하디 험한 백령도로 자원하겠다고 했을 때 둘째인 인철과 셋째인 도윤은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다. 하지만 차 사령관은 하늘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기는 동백꽃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방은 포항의 제1사단에 있는 둘째 차인철 소장이었다. 인철이냐? 나다. 다름이 아니라 막내 소식 들은 거 있나? 하늘이 말씀이십니까? 얼마 전에 짧게 통화했습니다. 훈련 때문에 정신없다고만 하고 금방 끊더군요. 목소리는 괜찮던데 그래도 영. 차인철 소장 역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너무 걱정 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잘 해낼 거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유교단 쪽 동기들한테 넌지시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떤가?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사령관님. 전화가 끊기고 차강석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동생을 너무 거친 파도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그 시각 하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단 전체 상륙 돌격장 갑차 KAAV 통신 시스템 점검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중대가 원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하늘은 자신이 밤새워 공부했던 구형 장비의 회로도와 신형 소프트웨어의 충돌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녀는 곧장 문제를 발견하고 중대장 이승준 대위에게 보고했다. 중대장님, KAAV의 위치 정보 시스템과 구형 무전기간의 데이터 패킷 충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차 소위 위험해. 함부로 만지지 마. 본부에서 정비팀 올 때까지 기다려. 이 대위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좁고 기름때 가득한 장갑차 내부로 들어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문제의 모듈을 찾아냈다. 그녀의 정확한 진단과 조치 덕분에 여단 전체의 장갑차 통신망은 1시간 만에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이 일로 하늘은 여단장에게 직접 표창을 받았다. 여단장은 모든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 차하늘 소위 같은 유능한 장교가 있어 백령도는 철옹성이다.
모두 본받도록 일하며 그녀를 지켜세웠다. 하늘의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그 순간 그녀는 등 뒤에 꽂히는 두 개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하나는 불타는 질투심에 휩싸인 김진우 중위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황종근 중사의 것이었다. 황 중사는 하늘이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다. 장비와 기술에 관한 한 이 섬에서 자신을 능가할 자는 없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막 임관한 그것도 여자 소위가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다. 그날 저녁 훈련 성공을 자축하는 부대 회식 자리에서 그들의 비열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우리 차 소위님 여단장님한테 이쁨도 받고 아주 날개를 다셨습니다. 이제 보니 출세욕이 대단하신 분이었어. 우리 같은 뻘 해병들은 눈에 차지도 않으시겠지.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하늘을 모욕했다. 하늘이 무시로 일관하자 술에 취한 황 중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대장님, 제가 드리는 술 한 잔 받으시죠. 제가 그동안 소대장님을 몰라봤습니다. 이 술 드시고 다 푸시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밀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하늘이 마지못해 술잔을 받으려던 순간 황 중사가 실수인 척 술잔을 놓쳤다. 차가운 소주가 하늘의 전투복 상의를 흠뻑 적셨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황 중사가 과장되게 외치자 김중희를 비롯한 몇몇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늘은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해병인지. 그녀의 등 뒤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온몸에 불을 붙인 채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적의 칼날은 곧 다가올 대규모 여단 상륙 훈련에서 그녀의 심장을 겨누게 될 터였다. 여단급 상륙 훈련의 막이 올랐다. 백령도 앞바다는 수십 척의 상륙함과 고무보트 IBS, 그리고 상륙 돌격장 갑차 KAAV로 뒤덮였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순간,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훈련이었다. 차하늘 소위에게 이번 훈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무대였다. 그녀는 훈련 준비 단계부터 그 누구보다 철저했다. 수십 번의 도상 훈련을 통해 파도의 높이와 조류의 흐름까지 계산하여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상륙 계획을 수립했고 훈련에 동원되는 모든 통신 장비의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밤을 새워가며 점검했다. 하지만 황종근 중사의 회방은 훈련이 시작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하늘이 수립한 상륙 계획을 보며 해병들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다. 소대장님, 책상 위에서는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도라는 놈이 이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저 아세이들 소대장님 계획만 믿고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용왕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겁니다. 기상 조건과 조류 데이터까지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 예비 계획까지 수립해 두었다. 내 계획대로라면 시간 안에 임무 완수는 물론 단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을 것이다. 하늘이 단호하게 그의 의견을 묵살하자 황 중사는 보란듯이 해병들을 선동했다. 들었냐? 우리 똑똑하신 소대장님께서 괜찮다시니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냐. 훈련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난 책임 못 진다. 전부 소대장님 책임이다.
그의 악의적인 말에 소대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해병들은 하늘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하늘은 묵묵히 가장 먼저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고무보트에 올랐다. 그녀의 솔선수범에 몇몇 해병들이 감화되어 따랐지만 대부분은 황 중사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었다. 훈련의 클라이맥스는 상륙 목표 지점 확보 및 지휘 통신망 개통이었다. 각 소대는 해안에 상륙하는 즉시 여단 지휘소와 유무선 통신망을 개통하고 후속 부대의 상륙을 유도해야 했다. 1소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해안선이 복잡하고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알파 지점을 담당했다. 상륙 작전이 시작되자 황 중사는 또다시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하늘의 계획을 무시했다. 그는 하늘을 배제한 채 자신이 보기에 상륙하기 편한 지점으로 장갑차와 보트를 유도했다. 야, 최강민. 보트 그쪽으로 돌리지 마. 이쪽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파도도 없고 안전해. 그가 지시하는 방향은 하늘이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데이터와는 정반대였다. 그곳은 겉보기엔 잔잔했지만 수중 암초가 많아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 하늘이 이를 지적하자 황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소대장님, 제가 이 지긋지긋한 백령도 바다에서 해엄만 10년을 쳤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뻘이 있는지 제 손바닥보다 더 잘 압니다. 책에서 배운 숫자만 믿고 전쟁하러 나왔습니까? 옆에 있던 김진우 중위가 거들었다. 차 소위, 황 중사님 말씀이 맞아. 여기선 저 양반이 인간 어군 탐지기야.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속 편해. 중대장 이승준 대위는 후방 지휘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소대장이 알아서 잘 통제해보라는 무책임한 말만 던질 뿐이었다.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하늘은 더 이상의 공개적인 충돌은 임무 실패로 이어질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일단 황 중사의 방식을 따르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황 중사가 유도한 지점으로 진입하던 선두 상륙 돌격장갑차 한 대가 수중 암초에 부딪히며 캐터필러가 파손되어 좌초된 것이다. 후속 부대들의 진입로가 막혔고 상륙 작전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젠장, 뭐가 문제야? 장비가 왜 이래? 황 중사는 애꿎은 장비 탓을 하기 시작했다. 여단 지휘소에서는 계속해서 1소대를 호출하며 상황 보고를 요구했지만 좌초된 장갑차의 통신기는 충격으로 먹통이 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하늘이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 중사, 거기까지. 지금부터 지휘권은 내가 인수한다. 그녀는 황 중사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즉시 해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최강민 해병, 비상통신 장비 챙겨서 나를 따르라. 나머지 병력은 좌초된 장갑차의 해병들을 엄호하고 내가 확보하는 예비 상륙 지점으로 이동 준비. 하늘은 자신이 미리 계획했던 플랜 B 지점으로 최강민 해병과 함께 헤엄쳐 갔다. 그곳은 파도가 거칠고 노출된 절벽이었지만 수심이 깊어 안전한 유일한 루트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 비상 안테나를 설치하고 예비 무전기로 지휘소와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는 흥룡하나. 지휘소 감 있는가? 오버. 하늘이 무전기에 대고 외치자 기적처럼 지지직거리던 소음이 사라지고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룡하나, 여기는 지휘소. 수신 양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단장의 안도와 감탄이 섞인 목소리였다. 하늘의 침착한 지휘 아래 1소대는 예비 루트를 통해 무사히 상륙을 마쳤고 작전은 겨우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훈련 강평에서 여단장은 모든 지휘관이 모인 앞에서 1소대의 상황을 질책했지만 하늘의 침착한 위기 대처 능력은 높이 평가했다. 하늘은 졸지의 부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불꽃 같은 영광 뒤에는 더 큰 배신과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빨간 명찰이 오늘 누군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다는 것을. 황 중사는 하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의 10년 짬밥과 경험이 애송이 여자 장교의 계산에 의해 박살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는 사리로 변했다. 훈련 마지막 날 밤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철수를 준비하던 시간, 부대 내에서는 긴장 완화를 위한 약간의 음주가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 황 중사와 김진우 중위는 막사 뒤편에서 독한 소주를 병째에 비우고 있었다. 시발 그년 때문에 내 해병대 인생 전부가 부정당했어. 황 중사가 이빨을 갈며 말했다. 형님, 너무 열받지 마십시오. 원래 잘난 척하는 것들은 한번 제대로 밟아서 해병대 정신이 뭔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김중희가 그의 잔에 술을 채우며 음흉하게 부추겼다. 오늘 밤 전연의 그 잘난 콧대를 아주 박살 내버리겠어. 해병대가 어떤 곳인지, 진짜 사나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술과 분노에 취한 황 중사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 혼자 남아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는 임시 통신 막사로 향했다. 김중희는 그를 말리는 척했지만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 하늘은 내일 있을 철수를 위해 장비의 수량과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천막 입구가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황 중사가 들어섰다. 소대장님, 저랑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의 혀는 꼬여 있었고 두 눈은 풀려 있었다. 하늘은 위험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다. 황 중사 용무가 있다면 내일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지금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취해? 내가 지금 취한 걸로 보이십니까? 황 중사가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천막 안에는 단둘뿐이었다. 밖에서는 훈련 종료를 기뻐하는 해병들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곳의 살벌한 긴장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년 때문에, 너 같은 계집애 때문에 내 빨간 명찰이 똥물이 됐어. 그가 포효하며 하늘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은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왜 이러십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합니까? 하지만 황 중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였다. 그는 하늘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쇳덩이 같은 그의 완력은 하늘이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지독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거나 놓으라고. 하늘의 비명이 백령도의 차가운 밤하늘로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내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폭력에 묻혀버렸다. 치열했던 훈련의 불꽃은 꺼지고 이제 배신과 폭력의 잔인한 어둠이 그녀를 삼키기 시작했다. 임시통신 막사의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차 하늘 소위의 머리가 무전기 철제 상자에 부딪히며 쿵하는 둔탁한 소음을 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수만 개의 불꽃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두개골을 갈랐다. 이성을 상실한 맹수 황종근 중사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켜 세우고는 천막 기둥으로 다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가 감히 날 무시해? 장교, 수석, 그 잘난 껍데기 벗겨내면 너도 별거 없는 계집애일 뿐이야 알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역한 술 냄새와 저급한 폭언이 하늘의 온몸을 올감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속에서도 이대로 짐승에게 유린당할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후보생 시절 피땀 흘려 익혔던 격투수를 떠올렸다. 황 중사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하늘은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하복부를 팔꿈치로 힘껏 가격했다. 컥!
예상치 못한 반격에 황 중사가 잠시 주춤했다. 하늘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천막 출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 직전 뒤에서 날아온 황 중사의 발길질이 등허리를 강타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넘어진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황 중사가 분노로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반항을 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천막 입구에 김진우 중위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 놀란 기색도 없이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김중희, 도와주게. 황 중사가. 하지만 김중희는 기다렸다는 듯 하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황 중사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차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차소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부터 황 중사님께 그렇게 추근대시더니 결국 여기서 사달을 내시는 겁니까? 술이 과하셨으면 곱게 들어가 주무실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이십니까? 뭐라고요?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중희는 명백히 거짓을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하늘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황 중사님 그만하시죠. 저런 분 상대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괜히 소문만 험악해집니다. 김중희의 거들먹거리는 말에 황 중사는 그제야 이성을 되찾은 듯 하늘의 머리채를 놓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씩씩거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김중희는 하늘에게 다가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차하늘. 머리 있으면 잘 굴려. 이 일 여기서 조용히 덮는 게 내군 생활에 이로울 거야. 괜히 일 키워서 부대 전체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오늘 일은 내가 술김에 부린 주사 정도로 끝내. 알았냐?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공모자의 차가운 협박이었다. 하늘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자 곧이어 중대장 이승준 대위까지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이 대위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하늘과 억울한 표정을 연기하는 황 중사, 그리고 그 옆에 선 김중희를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훈련 마지막 날 밤에 이게 무슨 꼴들이냐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정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평판에 흠집이 날 것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분노였다. 부대 내 폭행 사건, 그것도 신임 여자 장교와 베테랑 부사관이 얽힌 사건은 그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터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똑바로 보고 못해. 김중희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서 유창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중대장님, 보고 드릴 말씀은 차 소위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황 중사님께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황 중사님께서 좋게 타일러 보내려 했지만 차 소위가 계속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기에 황 중사님께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늘이 울부짖으며 반박했지만 이 대위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이제 막 부임에 기반도 없는 여자 소위와 부대의 실세이자 없어서는 안 될 베테랑 부사관. 둘 중 누구의 편에 서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차 소위. 이 대위가 하늘을 불렀다. 정말 실망이 크다. 자네, 그 빨간 명찰이 부끄럽지도 않나? 해병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서 이런 일을 벌였나? 일단 의무실에 가서 치료부터 받고 내일 아침 내 방으로 오도록. 이 일 상부에 보고하지 않겠다.
자네의 미래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비겁한 회유이자 압박이었다. 하늘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의를 부르짖어도 거대한 제도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따르려 했던 해병대 정신과 조직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자부심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멍하니 의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귓가에 황 중사와 김중위 그리고 이 대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중대장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전연 앙심 품고 딴 데 찌르지 못하게 확실히 밟아놔야 돼. 두 사람 다 입단속 똑바로 해. 이 일로 잡음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나도 자네들 못 지켜줘.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수만 개의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무너진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자부심,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영혼까지도. 백령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무너진 방파제가 되어버린 그녀의 뺨을 아프게 핥히고 지나갔다.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사건 다음 날 차 안을 소위의 세상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지대가 되었다. 이승준 대위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차 소위, 어젯밤 일은 자네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벌인 불미스러운 해프닝으로 종결한다. 자네의 과실도 명백하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길 바란다. 만약 이 일에 대해 상부나 외부에 발설할 경우 나는 자네를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정식 징계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자네 군 생활 그걸로 끝나는 거야. 명심해.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비겁한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시야가 순간순간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백한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피해자? 증거 있나? 자네 편을 들어줄 목격자라도 있어? 이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김진우 중위는 이미 조작된 진술서를 제출했고 다른 해병들은 황 중사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입을 맞춘 상태였다. 하늘은 완벽한 무인도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가 시작되었다. 황 중사와 김중위는 부대 내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다. 차 소위가 평소에도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먼저 황 중사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하자 분노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식의 끔찍한 이야기들이었다. 해병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기 시작했고 동료 간부들조차 그녀를 문제 있는 여자로 취급하며 수군거렸다. 하늘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두통은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았고 책을 읽거나 서류를 볼 때 글자가 안개처럼 겹쳐 보이는 현상이 잦아졌다. 그녀는 여단 의무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 대위에게서 연락을 받은 군의관은 그녀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여군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도한 긴장성 신경증이라는 모욕적인 진단만 내렸다. 이 대위는 하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외부 병원에 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다. 그는 묘안을 짜냈다. 차 소위,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하나 주지.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히고 반성도 좀 하고. 그가 내린 특별 임무란 부대 외곽의 해안 절벽에 있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은 낡은 탄약고를 개조한 서류 보관고의 구형 작전 지도와 문서를 정리하고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곳은 거미줄과 곰팡이로 뒤덮인 빛 한 줌 들지 않는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녀를 감금하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보조 인력으로 최강민 해병을 붙여줄 테니 일주일 안에 모든 목록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결국 하늘은 차갑고 축축한 해안 동굴 초소로 내몰렸다. 그녀의 옆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의 최강민 해병만이 서 있었다. 강민은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소대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힘없는 신참 해병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어서 일이나 시작하자. 하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강민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곰팡내 나는 낡은 서류 뭉치와 씨름했다. 동굴 안은 전등 빛마저 희미했고 환기도 되지 않아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한편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장실. 차인철 소장은 점점 더 깊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막내 동생 하늘과의 통화는 몇 주째 끊겨 있었다. 뭔가 일이 있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찔렀다. 그는 결국 유교단에 있는 자신의 동기 작전 참모에게 개인적인 전화를 걸었다. 어이, 박대령. 잘 지내나? 다름이 아니라 자네 여단에 있는 내 먼 친척 조카가 하나 있는데 차하늘 소위라고 요즘 부대 생활 잘하는지 궁금해서. 그는 막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친척 조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동기가 전해온 소식은 뜻밖이었다. 아, 차하늘 소위 말입니까? 그 친구 요즘 적응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임 초부터 선임 부사관이랑 마찰이 좀 있었고 얼마 전 훈련 때도 문제를 좀 일으켜서 지금은 중대장 재량으로 반성 차원에서 다른 임무 수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조작된 보고는 이미 여단 지휘부까지 왜곡되어 퍼져 있었다. 차인철 소장은 전화를 끊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하늘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는 동생이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지위가 동생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을 망설였다. 바로 그 시각 백령도의 눅눅한 동굴 초소 안. 먼지 쌓인 철제 보관함 가장 위쪽에 있는 지도, 상자를 꺼내려던 하늘의 눈앞이 순간 캄캄해졌다.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 덮쳤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지도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하늘 역시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소대장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강민 해병이 경악하며 달려왔다. 하늘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강민의 다급한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겁에 질린 어린 해병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갇힌 이 고립된 섬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깊이 갉아먹고 있는지 절감했다. 벗어나야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절망의 공간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소대장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소대장님. 최강민 해병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차하늘 소위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동굴의 냉기가 젖은 전투복을 뚫고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민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지 않으십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습니다. 당장 의무대로 아니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하늘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이 부대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다. 그날 밤 작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강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쓰러지던 소대장님의 모습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 텅 빈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정의롭고 강인했던 그리고 신참인 자신에게 누구보다 따뜻했던 지휘관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늦은 밤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강민은 우연히 건물 뒤편 흡연구역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황종근 중사와 김진우 중위의 목소리였다. 키읔키읔키읔 그 여우 같은 년 오늘 동굴에서 기절했다며? 꼴 좋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대위님이 알아서 지하 감옥에 쳐넣어 주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며칠만 더 구르면 제 발로 군복 벗고 나가겠다고 싹싹 빌지 않겠습니까? 벗고 나가면 다행이지. 앙심 품고 딴 데 찌르기 전에 아주 정신까지 망가뜨려 놔야 돼. 걱정 마십시오, 형님. 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그냥 신경 쇠약 걸린 정신병자년으로 몰아가면 끝입니다. 역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오가는 대화는 강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이대로 침묵하면 소대장님은 정말 저들의 말대로 정신병자가 되어 쫓겨나거나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거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그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여단 의무대를 찾았다. 그리고 의무대 구석에 있는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군 내부의 신고 체계는 믿을 수 없었다. 더 크고 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힘이 필요했다. 그는 익명 제보 게시판에 한 글자 한 글자 분노와 슬픔을 눌러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복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입니다. 제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한 명의 훌륭한 장교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민은 그날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상륙 훈련 중 벌어진 사건의 진실, 차하늘 소위의 활약, 그리고 그의 앙심을 품은 황종근 중사의 폭행, 김진우 중위와 이승준 대위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협박, 부대 내에 퍼진 악성. 헛소문, 차 소위의 건강 악화와 동굴 초소 감금 조치까지. 날짜와 시간, 장소,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최대한 정확하게 적었다. 그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차하늘 소위님은 누구보다 해병대 정신이 투철했고 저희 해병들을 아껴주셨던 존경스러운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불의 앞에 홀로 갇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소위님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백령도의 한 해병 올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며칠 후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군인권침해 소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수십 통의 진정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진정서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진정서를 열었다가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이고 처절한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진정이 아니었다. 한 조직이 어떻게 한 개인을 철저하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피를 토하는 듯한 고발장이었다. 그는 즉시 이 진정서를 위원장에게 직보했다. 진정서를 모두 읽은 위원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진정의 신빙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과 부대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군에 이첩하여 자체 조사를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국방부 검찰단장이었다. 단장님, 인권위 위원장입니다. 지금 아주 긴급하고 중대한 군내 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해병대 유교단입니다. 피해자가 신임 여군 장교인데 상황이 매우 위중하여 신변 보호가 시급합니다. 저희 위원회와 국방부 검찰단이 합동으로 극비리의 조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둠 속 동굴 초소에서 한 용감한 해병이 올린 봉화. 그것은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만나 거대한 불길이 되어 불의의 요새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검찰단의 합동특별조사팀이 극비리에 구성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군의 한 안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인권위의 베테랑 조사관인 박철규 팀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양성민 중령에게 익명의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양 중령님, 제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합니다. 피해자인 차 소위의 신변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절차대로 해당 부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가해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것이 자명합니다. 양성민 중령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박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백령도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해병대의 폐쇄적인 문화를 고려하면 기습적이고 압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그 어떤 정보도 부대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최상층부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일반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할 경우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중간에서 압력이 들어올 위험이 있었다. 양 중령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해병대 출신은 아니었지만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해병 대사령관의 성품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사안 제가 직접 해병 대사령관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고는 일절 생략하고 군내 인권 실태 정례 보고를 명분으로 독대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는 차하늘 소위와 차강석 사령관의 관계는 꿈에도 모른 채 단지 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의 심장이자 두뇌인 이곳의 최정점에 차강석 중장이 있었다. 그는 집무실에서 서해5도 방어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국방부 검찰단 소속 양성민 중령의 긴급 독대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군내 인권 실태 보고라. 차 사령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례 보고라기에는 시기가 미묘했다.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로 들어선 양 중령은 경례를 마친 뒤 극비 문건이 담긴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령관님, 비공식적인 보고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서북도서에서 근무하는 한 해병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차강석 사령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열고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첫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활자들을 좇았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하늘 소위 황종근 중사 폭행 동굴 초소 감금 건강 악화 실명 위기.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이름과 함께 적힌 잔인한 단어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보고서를 다 읽은 그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 같았지만 책상 아래에서 꽉 쥔 그의 주먹은 핏줄이 터질 듯 팽창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해병대에 대한 반역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다 못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강렬하자 양중령은 역시 사령관님이야라고 생각하며 보고를 이어갔다. 저희 조사팀은 이 진정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의 재가만 있다면 즉시 합동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좋다. 차 사령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시간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양중령은 조사팀과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의 최종 명령을 기다리도록. 이 작전의 이름은 없다. 작전의 시작과 끝은 오직 내 명령으로만 이루어진다. 한 점의 정보라도 외부로 유출될 시 군법회의에 세울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성민 중령이 방을 나간 뒤 차강석 사령관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책임지는 사령관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막내 동생이 지옥 같은 섬에서 죽어가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무능하고 어리석은 오빠의 얼굴이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집무실 한편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아들아, 해병은 자신의 명예보다 조직의 명예를, 조직의 명예보다 국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은 동생을 위한 복수인가, 아니면 해병대의 명예를 위한 숙청인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그는 두 개의 보안 전화를 동시에 들었다. 하나는 포항의 제1사단장실로, 다른 하나는 김포의 제1여단장실로 연결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작전을 하다라는 기계와도 같았다. 나다 인철이냐? 하늘이 이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모든 훈련과 회의를 취소하고 즉시 화성 사령부 비상지휘소로 집결하도록. 도윤이냐 형이다. 우리 막내 하늘이가 죽어가고 있다. 여단 지휘는 부여단장에게 위임하고 지금 당장 화성 비상지휘소로 와라. 한편 백령도의 축축한 동굴 초소. 차하늘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고열과 탈수 그리고 간헐적인 의식 혼미까지. 왼쪽 눈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빛과 어둠의 경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최강민 해병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휴가증을 반납하고 얻은 외출 기회에 몰래 해열제와 죽을 사와 그녀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그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최강민의 행동은 황종근과 김진우의 의심을 샀다. 그들은 동굴 초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강민을 위협했다. 야 신참. 너 요새 저 동굴에 뻔질나게 드나든다며? 저 미친년이랑 정이라도 붙었냐? 너 우리가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마라. 괜히 엮였다가 너까지 군 생활 꼬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속에서도 강민은 굴하지 않고 밤마다 몰래 하늘을 돌봤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올린 하나의 진정서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를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지옥 같은 섬을 향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비상지휘소. 유사시 서북도서 방어작전을 총괄하는 이곳에 지금은 단 3사람만을 위한 비장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3명의 형제, 차강석 중장, 차인철 소장, 차도윤 준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지휘소 중앙의 거대한 작전 상황판에는 군사 기밀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첩된 한 장의 보고서가 떠 있었다. 첫째, 차강석 사령관이 회의실에 들어선 두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지휘소 전체의 공기를 짓눌렀다. 이상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막내의 상황이다. 설명이 끝나자 불같은 성격의 둘째 차인철 소장이 거대한 회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탁자 위의 통신 장비들이 크게 흔들렸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당장 제1사단 상륙 기동부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그 새끼들이 있는 막사와 동굴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그놈들의 사지를 상륙 돌격장갑차의 무한궤도로 찢어버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분노로 꿈틀거렸다. 그는 해병대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제1사단을 지휘하는 맹장이었다. 그의 분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와도 같았다. 반면 막내 차도윤 준장은 차갑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형들의 분노 속에서도 냉철하게 화면에 떠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휴대용 전술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백령도의 지형과 부대 배치도 관련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교차 분석했다. 신속 대응부대를 지휘하는 지장답게 그의 이성은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형님들 진정하십시오. 분노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뿐입니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첫째, 하늘이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한다. 둘째, 가해자들을 증거 하나 남기지 못하게 완벽하게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해병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칼날보다 차가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의 냉철한 말에 차인철 소장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다. 첫째, 차강석 사령관이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이 말이 맞다. 우리의 슬픔과 분노는 저 개자식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뒤에 풀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없다. 오직 정의 구현만이 있을 뿐이다. 그 순간부터 3명의 장군은 오빠가 아닌 지휘관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가장 정교하고 압도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연료가 되었다. 차강석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으로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불시 전투지휘검열 명령을 발령했다. 이것은 작전 당일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합법적인 날개를 달아줄 명분이었다. 동시에 그는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의 합동수사팀을 자신의 직속으로 편제시켰다. 차인철 소장은 즉시 자신의 1사단으로 복귀했다. 그는 사단 직할의 특수수색대에 비상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리고 사단 항공단에 최고의 조종사들로 구성된 마리논 기동헬기 3대의 즉시 출격 태세를 지시했다. 연료는 만재하고 무장은 완전 무장 상태로. 차도윤 준장은 자신의 여단에서 가장 뛰어난 작전 참모들을 소집했다. 그는 군사 위성과 감청 정보를 통해 6여단의 실시간 영상과 통신 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황종근, 김진우, 이승준의 정확한 위치와 동선을 24시간 추적하기 시작했고 하늘이가 갇혀있는 해안동굴 초소의 정확한 좌표와 내부 구조도 그리고 주변의 경계 상태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작전 개시 당일 새벽 4시. 세 형제는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항공단 비행장에서 다시 모였다. 그들은 위장무늬 전투복에 완전 군장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3대의 마리논 기동헬기가 육중한 날개를 돌리며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 막사안 세 형제는 최종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1번기는 내가 탑승한다.
목표는 6여단 본부 연병장. 여단 지휘부를 통제하고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차강석 중장. 이번 기는 내가 맡는다. 목표는 전투주정대대 막사 앞. 수색대를 투입해 주범들을 체포하고 도주로를 원천 차단한다. 차인철 소장. 3번 기는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목표는 동굴 초소 입구. 최단 시간 내에 하늘이를 확보하고 의무 헬기를 유도하겠습니다. 차도윤 준장. 점검이 끝나고 세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분노 대신 강철 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다. 출발한다. 첫째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3명의 장군은 각자의 헬리콥터에 올랐다. 잠시 후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3대의 검은 해병대 헬기가 동시에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붉은 파도 같은 분노를 싣고 3마리의 검은 용은 서해를 건너 백령도를 향해 날아갔다. 그들의 동생을 향해, 그리고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향해. 백령도 전투주정대대의 오후는 기름 냄새와 무료함으로 나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중대장 이승준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와 통화를 하며 다음 휴가 때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의하고 있었다. 황종근 중사와 김진우 중위는 동굴 초소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몰래 하늘에게 죽을 가져다주고 돌아오는 최강민 해병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 신참 새끼가 진짜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랬지? 너까지 전현이랑 같이 뻘밭에 묻어버리기 전에 그만둬라. 바로 그때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벌의 웅얼거림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불과 수십 초 만에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두두두두두두. 모든 해병들과 간부들이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마리논 기동헬기 3대가 부대를 향해 저공으로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나 훈련이 아니었다. 마치 적진에 강습하는 듯한 살기등등한 비행이었다. 뭐야? 실제 상황이야? 누군가 외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헬리콥터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각각 다른 방향에서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여 동시에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고 막사 창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다. 쿵, 쿵, 쿵. 3대의 헬리콥터가 거의 동시에 각각 여단 본부와 인접한 연병장과 전투주정대대 막사 앞도로 그리고 행정반 건물 옆 공터에 강화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라 점령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위장 크림을 바른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쏟아져 나오며 순식간에 부대 전체의 주요 길목을 장악했다. 그리고 각 헬리콥터에서 별을 단 장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병장에 내린 1번기에서는 해병 대사령관 차강석 중장이, 막사 앞에 내린 2번기에서는 제1사단장 차인철 소장이, 행정반 옆에 내린 3번기에서는 제1여단장 차도윤 준장이, 해병 대사령관 해병대의 심장인 1사단장 최정의 신속대응부대 여단장, 도합 6개의 별이 한나란시에 이 작은 선부대에 강림한 것이다. 부대의 모든 움직임과 소음이 순간 정지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드러난 새 장군의 얼굴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소거된 차가운 심판자의 얼굴이었다. 어서 오십. 사태 파악을 못한 여단장이 허둥지둥 달려 나와 경례를 붙이려던 순간 차강석 사령관의 목소리가 헬리콥터의 날개 소음을 뚫고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 시간부로 해병 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제6여단에 대한 전투지휘 검열을 실시한다.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그의 선언과 동시에 차인철 소장이 최강민 해병의 멱살을 잡고 있던 황종근과 김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기 있는 중대장 이승준 대위, 소대장 김진우 중위, 선임하사 황종근 중사. 세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군형법에 의거 상관 폭행, 직권 남용, 가혹행위 및 범죄 은폐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 수색대원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한 채 굳어버린 세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비명과 저항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세 명의 주범이 체포되는 동안 차도윤 준장은 이미 최강민 해병과 함께 동굴 초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굳게 잠긴 철문을 차인철 소장이 달려와 군화발로 걷어차자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어둡고 축축한 동굴 구석, 곰팡이가 핀 바닥에 그들의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더러운 담요 한 장에 덮인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늘아. 세 형제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절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다. 차강석 사령관이 달려가 동생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때 수색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오던 황종근이 그 광경을 보고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크하하. 전현이 니들 동생이었냐? 꼴 좋다. 이미 늦었어. 전현은 이제. 그 순간 차인철 소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포박된 황종근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황종근의 코앞에서 멈췄다. 막내 차도윤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형님 참으십시오. 저 쓰레기는 법정에서 죽여야 합니다. 우리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헬기와 함께 도착했던 의무 헬기가 붉은 십자가를 드러내며 착륙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그녀가 실려가던 순간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분노와 눈물로 일그러진 새 오빠의 얼굴이 보였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회전익 항공기들과 무장한 해병들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오빠들의 손. 그들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이 마치 타오르는 태양처럼 보였다. 하늘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무 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서울로 기수를 돌렸다. 남겨진 섬에는 차가운 심판의 서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차 안을 소위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료진이 총동원된 가운데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다. 진단명은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시신경 영구 손상. 의료진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혹은 헬리콥터의 긴급 후송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그녀의 목숨은 구했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시신경 다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된 탓이었다. 그녀의 세상 절반은 이제 영원히 희미한 안개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멀리 수평선 너머의 적함까지 식별하던 그 명품 시력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해병 대사령관 직속의 특별감찰단에 의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졌다. 차강석 사령관은 동생의 일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히려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병대의 뼈를 깎는 자정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모든 재판 과정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해병대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황종근 중사와 김진우 중위, 이승준 대위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거짓말, 그리고 그들을 암묵적으로 비호했던 부대의 폐쇄적인 문화가 낱낱이 까발려졌다. 특히 최강민 해병이 용기를 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렸던 진정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들의 죄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다. 주범 황종근 중사는 상관 폭행치상, 특수직권 남용, 가혹행위, 허위보고, 명예훼손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적용되어 해병대 창설 이래 유례없는 중형인 징역 25년과 함께 군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김진우 중위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승준 대위 역시 각각 1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군복을 벗어야 했다. 재판정에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자가 해병대에 와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아 이를 지켜보던 모든 해병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심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6여단장과 사단장, 그리고 군단급 부대의 지휘관까지 지휘계 선상의 모든 지휘관들이 지휘 소홀의 책임을 지고 엄중한 징계를 받거나 보직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차안을 소위 사건으로 명명된 이 일은 군대 내 여군 인권 문제와 고질적인 병영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병영생활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차하늘은 국군 수도병원 특별병실에서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늘 3명의 오빠가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움직이는 별들이었지만 동생의 병실에서는 그저 죄책감에 고개 숙인 평범한 오빠들일 뿐이었다. 하늘아, 오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불같던 성격의 둘째 차인철 소장은 동생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사과하며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하늘은 그런 오빠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빠들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내가 싸워야 했던 전투였어. 그리고 난 졌지만 살아남았어.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한쪽 눈이 더 이상 세상을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해병의 명예를 걸었던 한 용감한 후임병과 자신 때문에 군 전체를 뒤집어 놓은 오빠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심장은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시력을 잃은 왼쪽 눈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전투병과에서 복무할 수 없었다. 군에 남아 행정직으로 전환하거나 명예롭게 전역하는 길이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군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군에 남을 사람은 없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몇 달 후 길었던 재활을 마친 하늘은 해병 대사령부 법무실 소속의 인권교관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해병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모든 해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교육하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방패와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1년 후 경기도 화성의 해병 대사령부 대강당. 새롭게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을 위한 인권 및 지휘 철학 교육 강사로 차안을 대위가 단상에 섰다. 1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소위에서 대위로 진급해 있었다. 왼쪽 눈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 얻은 깊고 통찰력 있는 눈빛으로 그녀는 수백 명의 후배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대, 해병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비단 서북도서와 대한민국의 영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부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 또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했던 한 줄기 희망에 대해. 조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에도 분명 불의와 어둠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봉화가 되십시오. 서로에게 그 봉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은 단순히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가장 뜨거운 약속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신임 장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당 가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3명의 오빠가 막내 동생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차강석 중장, 차인철 소장, 차도윤 준장. 그들의 눈에는 동생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 대신 한 명의 존경스러운 동료 해병을 바라보는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차 하늘.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섬에서 꺾일 뻔했던 그녀. 폭력과 배신 앞에 날개가 부서졌던 그녀는 이제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른 불사조가 되어 있었다. 총과 포탄 대신 법과 양심으로 싸우며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방패로 만들어낸 새로운 영웅으로. 그녀의 강철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이제 막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태양 아래 가장 뜨거운 심장이 되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